자,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주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도 나를 좋아할까? 마음을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솔직히 진실인지 아닌지 마음을 찍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 마음의 엑스레이를 찍어드립니다. 신기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속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붉은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여왕의 나라에 도착한 앨리스가 여왕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러닝머신을 달리듯이 주위 환경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주변 모두가 앨리스가 뛰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하죠.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돼. 다른 데로 가려면 그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된다고. 이 붉은 여왕 이야기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도태되고 남보다 앞서든지 결코 그것도 방심할 수가 없죠. 뒤처져 있다면 따라잡으려서 힘껏 뛰어야 하는 요즘 시대를 빗대어 표현하는 듯한데 이런 효과를 생태계의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걸 뛰어넘어서 다른 눈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의 이름은 독수리와 어린 소녀입니다. 1994년도에 수단 아유드 지역의 한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케빈 카터가 찍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인데요. 땡볕이 내리쬐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소녀. 그 옆에 독수리가 배고픔에 지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고개 숙인 소녀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걸 먹지 않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배급소를 가다가 이 소녀를 발견을 했어요. 엄마는 잠시 다른 곳으로 일을 보러 간 사이였고요. 소녀 뒤로 독수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지켜보다가 셔터를 눌렀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케빈 카터는 필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뉴욕타임즈에 올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사로 연락을 했어요. 소녀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서 분노한 거죠. 소녀를 구해줘야지. 사진을 찍다니. 이렇게 비난이 거세지고 케빈 카터는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또 집안일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내면의 깊은 슬픔과 상처를 안고 3개월 뒤에 자살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배급소 사진 옆에 이렇게 보면 배급소 가까이에 있었고요. 이 소녀는 가족도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난 지역에서 불행을 알리고 구호물자를 도움 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프리카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기사였는데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분노가 막 보는 것, 이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보는 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케빈 뉴스에 보면 이렇게 적어 있어요. 사진 찍고 곧바로 독수리를 쫓아보낸 뒤에 소녀를 구조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던 나 자신이 너무 밉다면서 소녀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장면만 보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 어때요? 운전할 때 다 보입니까? 아니요. 사각지대가 있죠.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도 마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내가 안 보이는 데가 있죠. 스팟이라고 사고의 맹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확증 평양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대개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레가 되어 있다. 내 자신이 벌레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끔찍하죠. 근데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이 명작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의료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살아온 그레고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신이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수없이 많은 다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이제 회사 지배인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근무 태만이라 압박을 가하고 게으름 피우지 마라. 너 사장님께 보고한다. 그런 것처럼 그레고리도 정말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이제 새벽기차 타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가족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또 동생들 학비까지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처음에는 걱정도 해보고 정성껏 가족들이 돌봐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이 그레고리를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집에 두어야 하나 막 처음에는 사육공리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경비로 나가시고 여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하숙생까지 들이게 되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드디어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늘 창고 같은 방 안에 숨어있는 이 그레고리. 어느 날 방 밖에서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방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하숙생들에게 들키고 말죠. 하숙생들은 이 벌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벌레가 있는데 하숙생을 봤다니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뛰쳐나가 버리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집니다. 이때 동생의 마음을 엑스레이 찍어볼 수 있습니다. 벌레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어두운 걸 싫어하니까 어둡게도 해주고 그렇게 신경을 썼던 동생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 찌는 벌레일 뿐이야. 자, 마음 밑바닥이 다 보입니다. 이제 가족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등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의 몸은 조금씩 썩어가고 입맛도 잃어가고 내가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고 조용히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다음 날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야일 가자. 야일 가서 쉬자. 이렇게 가족들은 소풍을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남아있는 가족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 왜 이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삶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에요.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인 작가인데 아버지는 카프카가 성공해서 인생 반전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식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아들을 프라하 법학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법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원대로 되지 않자 아마도 가족들이나 아버지는 벌레처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카프카는 34세의 폐결핵으로 40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변신이라는 작품은 본인이 낸 게 아니에요. 일기장이었어요. 친구 브런트가 출판을 해서 사후 작품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늙고 병들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언젠가는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어느 날 뭐 큰 병을 얻는다던가 뭐 실연을 당한다던가 뭐 해고를 당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사고를 해보자고요. 자, 벌레가 됐을 때 가족들의 마음이 엑스레이 찍히듯이 찍히게 되죠. 우리가 돈을 잘 벌어다 줄 때 아빠가 남편이 아니면 먹고 살 것까지 근데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설거지통에 이렇게 물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휙 저으면 어때요? 그 속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찌꺼기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정말 무지하게 더러워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들을 휙 저었을 때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보고 전쟁을 겪고 이혼도 해보고 그러면 어때요? 내 속에 들어있는 칼이 나옵니다. 막 별게 다 나오죠. 내 속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별게 다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서 막 저 인간들 왜 저래? 왜 저러는데?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보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면 결코 아무도 남을 판단하지는 못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이 있죠. 자, 내 안에 큰 들보가 있습니다. 이 들보가 빠진다면 누구보다도 더럽고 또 부패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에서 이 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 언 바다를 깨는 도끼와도 같다. 내가 생각한 거, 경험한 거, 이런 것으로 똘똘 굳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깨뜨려져야 한다. 그래서 깨뜨려졌을 때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남편이 만약에 돈을 안 벌어오고 집에 누워있다.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어떻겠어요? 원수 같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독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엑스레이 찍듯이 인간의 마음의 내면을 좀 추적해보고 또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고요.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더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죠. 생각의 과정도 공유할 수 있고요. 지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굳어진 마음, 또 기준을 깨트려 볼 수도 있겠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공유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도 타인에게도 관대해지고 포용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